중앙대학교의 김성욱입니다. 저는 사실 급식 전문가도 아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급식 문제하고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국가주의 문제, 이걸 연결시켜서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기에 대해서 또 제 경험을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셋입니다. 애국자죠. 네. 셋째는 44살에 북경이를 낳는데, 그래서 이 큰아이는 이제 유학 가서, 나가서 유학을 갔고, 셋 다 국산입니다, 국산.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명을 키워서, 이 한국과 미국에서 정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교육시켜봤어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같은 부모지만 좀 교육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다양하게 해봤어요. 홈스쿨링까지 했습니다. 제가 홈스쿨링 1세대입니다. 나름 저 학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이제 고민도 하고 경험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경험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있었던 급식 대란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학교 직영으로 하는 것, 또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치급식, 아까 좋은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조금 국가주의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난달 6.25 날에 이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줄여서 학비회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학교 내 급식 종사자와 영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7월 3일부터 4일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6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620개 교가 이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웠죠. 121개 교는 도시락을 싸우라고 했고, 심지어 65개 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급식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학년에서 여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했지만, 아까 사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 적은 숫자가 이렇게 금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걸 위해서 간단한 역사를 얘기해 보면, 옛날에는 이제 미국 원조 물자가 있어서 아이들 체력 향상에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우유를 무상으로 줬었어요. 그러다 그게 줄어들면서 유상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살아면서 이 학교에서 싼 가격에 빵과 우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이 슈크림 빵에서 포도당 구균이 발견돼가지고 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상급식이 이제 중지가 됐는데, 1998년에 한국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잘 살겠다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8,155명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됐다고 자랑했는데 아직 점심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니.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급식이 시작된 겁니다. 97년도에 초등학교부터 급식이 시작됐고, 99년에 고등학교, 그리고 2002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이 급식하니까 오늘날처럼 학교가 운영하고 또 무상으로 주고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돈을 받았지요. 섬지역, 도서지역 같은 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무상으로 했지만, 농촌 지역은 3분의 2는 지원을 해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부담해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학교가 직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직원을 뽑아서, 영양사를 뽑아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케이터링 업체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CJ 푸드 시스템, 신세계 푸드, 아우홈, 이런 이제 케이터링 업체들이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6년도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CJ 푸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식중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14개 중고등학교에서 2주간 3,000명 넘는 학생들이 발열,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것 때문에 CJ 푸드 시스템이 영업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종합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위탁에서 이제 직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식중독 사건은 아까도 봤다시피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반드시 직영으로 가야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걸 직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들이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얘기입니다. 무상과 직영은 좀 다른 얘기죠. 무상이라는 것은 수혜자들 학생이 돈 안 내고 먹는다는 것이죠. 2001년도에 과천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자체 단위로는 2007년에 경남 백상군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이슈화가 되면서 2010년도부터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공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불똥이 서울시까지 번져가지고 이 선별적 급식을 할 거냐,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등이 돼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는 이런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한나라당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수파 정당들이 몰락하기 전 시초가 바로 여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 거대한 일들, 뭐 안보 문제, 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작은 문제 같이 보이는데, 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의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 뭐 맛이 있다 없다, 저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학교 어땠니? 맛있었대요. 미국 학교 비해서 어땠니? 미국 학교 후지대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핫떡 하나 주고 뭐 한국이 더 맛있대요. 해가 이 인터넷에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빵이 나왔다, 형편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학교장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것은 또 맛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뭐 몸에 좋다 나쁘다, 무공해 뭐 이런 걸 하니까 뭐가 좋다는 말도 있고, 뭐 온갖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무상교육도 교육이다, 이걸 또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지원받는 애들이 인권이 침해된다, 예산 낭비다, 또 학부모들은 또 이걸 좋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이걸 국가주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가가 아니죠, 태극기에 대한 존재를 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두고 나라에 충성하는 국가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개인보다 소중하니까 개인의 선택권도 필요 없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국가주의입니다. 우리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국가가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건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애국심이죠. 이 두 가지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주의로 가는 길이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 마블 히어로들 영화를 보면, 요새 마블 보면 참 별거 다 해요. 옛날에 주인공, 한 영화의 주인공이 하나였는데 요즘 주인공이 네 가지로 나와요. 지네들끼리 뭐
후계자도 정하고 이 집사도 싸움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비를 워의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우연히 텔레비에서 해서 좀 봤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찾아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보니까 뭐 맨날 똑같아요. 맨날 싸우고 부시고. 근데 이걸 보니까요. 자꾸만 이렇게 히어로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슈퍼 히어로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영어에서 등록제를 해요. 그래서 어벤져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의를 위해서 천방지축을 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 히어로들을.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언맨, 정부가 이렇게 따라야지. 정파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이게 강남 작품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정부 방침에 순종하자. 그랬더니 블랙 위도우, 워머신, 블랙팬서, 비전, 스파이더맨 얘네들이 이제 거기 동조를 했어요. 반면에 자유주의 기수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는 무슨 소리냐? 자유롭게 우리 자유의 의지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를 했더니 거기에 윈터 솔저, 팔콘, 호크아이, 스칼렛 위치, 앤트맨 이 영웅들이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로 걸려서 싸우는 거예요. 야, 미국의 정치판하고 똑같죠. 이게요. 공산주의가 망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이제 후쿠야마에서는 역사의 종언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데올로기 갈등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까지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흐름입니다. 급식 문제가 비록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큰 세계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커맨딩 하이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필리처상을 수상한 다니엘 예르긴, 우리나라 말로는 더 여진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다니엘 예르긴. 이 사람은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이 다니엘 예르긴 박사하고 조셉 스타일리스 로우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의 제목입니다. 커맨딩 하이츠, 생소한 단어죠. 원래 영어로 하이츠 그러면 S자 부르면 산봉우리를 얘기해요. 산봉우리들. 마운틴즈 그러면 산맥이 되죠. 이 커맨딩 하이츠라는 커맨딩, 즉 지휘소가 있는 산봉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OP라 그래가지고 군 지휘소가 성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소가 있는 산봉우리, 이게 커맨딩 하이츠인데 레닌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나라의 기간 산업을 경제의 커맨딩 하이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20세기 역사라는 것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기간 산업을 국가가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그 싸움의 역사가 20세기 역사다 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우리 20세기 그러면 공산주의 실험이 행해졌던 세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공산주의 실험이라는 것도 바로 이 커맨딩 하이츠로 우리가 설명하신 국가주의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0세기에는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의가 등장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왕정, 또 국민국가 초기에 있었던 절대주의 국가 정부들, 여기는 전부 다 국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서부 유럽에서 이 절대주의 왕정 시대의 정책을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상주의 그러면 상업을 중시 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실입니다만 중상주의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통제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려고 하는 정책을 통칭해서 우리가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이런 일련의 정책을 우리가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바로 국가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항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시장이나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하면서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19세기 말에 가서는 제국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19세기 말을 특히 1860년대를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자유무역이 굉장히 확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바로 19세기 말에 장기 불황이 유럽을 덮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역사학자들은 대불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대불황기에 각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미중 무역 전쟁도 일종의 보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서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다 보니까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17년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그리고 동구권들이 차례대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마침내 1949년에 중국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20세기 초반에는 공산주의가 확산되는데 이 공산주의야말로 국가주의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남미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한다고 그랬지만 파퓰리즘이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퍼주기 경쟁이 일어나면서 국가 역할이 커졌죠. 이건 국가주의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이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방식으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왜 자본주의 앞에 수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제가 불균형 상태에 가서 경기 침체가 되거나 경기 과열이 되더라도 쓸데없이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게 고전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케인즈는 아니다. 그 수정해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균형에 가겠지만 그때쯤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불경기에는 거둔 세금보다 돈을 좀 더 많이 지출하고 고경기에는 덜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경기 변동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그래서 경제학계가 크게 이렇게 두 개의 흐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1960년대 말까지는 케인즈주의가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케인즈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막 재정 지출을 늘렸던 나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게 되는 나쁜 것들만 동시에 몰려서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죠. 아무튼 이 자유진영에서도 정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케인즈주의, 이것도 일종의 국가주의입니다. 국가가 시장을 간섭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동구권 국가들이 공산화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방 세계에서도 이제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 무덤까지 기본적인 복지는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것도 역시 국가가 정부 시장에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또 한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뭐 좀 자유주의적이었지만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하는데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상들이 20세기 중반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20세기 중반 70년대까지는 국가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반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서 대처행정부가 하이에케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대처행정부는 이 스카길이라고 하는 이 석탄 노조, 가장 강력한 연구의 노조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처는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에 수많은 수상들이 있었지만 어느 수상이 이름 뒤에도 이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는데 대처는 대처리즘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특한 하나의 노선이 형성됐고, 그 후로 정권이 넘어가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해서 영국은 영국병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1989년에 이렇게 대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듬해 1979년인가 1980년에는 레이건이 또 대통령이 되면서 레이거노믹스를 주장하게 됩니다. 레이거노믹스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케인즈 경제정책 포기하고 다시 고전학파로 돌아가자. 그 작은 정부, 조세감면, 민영화 이걸 주장하면서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중심이 돼서 이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돼서 마침내 동서독이 통일하게 되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91년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1980년대 이후는 자유주의가 다시 반전을 꾀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과거 왕정시대 절대주의 정부 시대는 정부 힘이 셌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가 오면서 자유주의의 힘이 세졌어요. 그랬는데 불황이 오게 되니까 다시 국가주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갔어요. 그러다 다시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역사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과 정부, 국가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대사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맥락 속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날 서구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의 동양보다 서양이 문명사적으로 나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학사들은 서양이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물질 문명을 이룩해낸 것은 개인의 자유로는 창의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경우는 국가주의는 결국 하향 평준화만 가능하다.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얻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 만불 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소련도 그랬습니다. 자유진영 나라는 후진 나라도 쉽게 3만 불 돼요. 우리도 3만 불 됐잖아요. 그리스도 3만 불 됐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만 불을 못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에서 오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와 욕구가 그 가격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실적 때문에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다 가짜 통계를 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요, 제대로 자기네 북한에서 지금 뭐가 얼마큼 생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쌀 수확량도 모르고 옷 생산량도 모르고 주석 바늘이 몇 개 생산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독재 국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오늘 여기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보의 부족. 이거 하이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얘기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정보의 까먹는이에요. 깜깜하면 밝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깜깜하면 아예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공산주의가 만불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주의가 확산되면 지하경제가 많아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져요. 우리 군대에서는요,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국방부 거고 위치이동이라고 했어요. 위치이동. 저쪽 소리, 이쪽 소리, 위치이동. 북한이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해요. 제가 이 공산권에서 사업을 했던 어떤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회사 물건이 어떤 그 직원 집에 가보니까 거기 다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 회사 걸 왜 여기 가서 쓰냐 그러더니 어차피 내가 쓰는데 회사에서 내가 쓰다 집에서 내가 쓰다 똑같지 뭐. 아무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부패가 심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그러니까 통계만 속이는 게 아니라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자금도 형성해놓고 또 이걸 어느 정도 눈 감아줘요. 정부 입장에서 굳이 하면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이게 국가주의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환경오염도가 심하고 내물도 심하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쪽에 코파이스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가 물이 말라서 도로가 됐대요. 1957년에 이게 도로가 됐는데 50년이 지난 2007년에도요. 그 호수 관리 공무원이 무려 30명이 현직에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모습이에요. 이게 국가주의의 폐해. 이제 우리가 참 이방향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좌파국가 보수진보의 갈등이 지속될까요? 이거는요, 막스주의자들이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시즘과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스주의를 꼭 전공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막스주의가 강조했던 것은 생산 양식에서 다수의 프로레타리아들이 착취를 당하고 소수의 부르주아들이 남고 이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프로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서 프로레타리아 천국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 다 알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역사적 결정론이야. 언젠가는 이게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게 혁명적으로 확 뒤집어진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네오막시스트들은 이걸 바꿨어요. 이제 그 착취, 피착취의 개념은 주로 생산 양식,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에서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문화 영역으로 바꿨어요. 성소수자, 인권, 유색 인정, 이런 문화 영역으로 바꿔버렸어요. 경제 영역. 그 다음에 혁명,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 아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다 공산화 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나 가만 봤더니, 이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문화의 진영이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전부 하나 뒤집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뭐, 교육, 문화, 경제, 종교, 다양한 강고한 진지들이 있더라. 참모들이 있더라. 그래서 국가가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막스는 상부구조, 하부구조로 설명을 했어요. 경제를 하부구조라고 보고 경제 하부구조만 바뀌면 상부구조는 거기에 연동돼서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법, 문화, 제도들은 경제 하부구조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문화를 다 형성시켜줬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나 봤더니 진지한 참모들이 구축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참모를 하나하나 깨부시는 참모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 문화, 언론, 역사에서 각 진영을 하나씩 공격을 해서 오랜 세월이 걸린다. 혁명론이 바뀐 거예요. 오랜 세월이 오면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혁명 이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실하게 30년 전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를 연구한 사람들이 참호전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는 경희대학의 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정치 철학을 전공한 분인데 1990년에 한국에 교수로 왔어요. 경희대 교수로 와서. 근데 박사과정 학생들이 논문을 쓰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전부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난 미국에서 공부한 듣보잡이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학자인데 뭐 이 사람 연구를 한다고 그냥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정치사 해석이 중요한 사람 아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또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를 하더래요. 자꾸만 학생들이 안토니오 그람시를 연구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놈인가 봤더니 네오 마르크시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왜 이러는지 몰랐대요. 1990년대. 지금은 확실하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착실하게 한국 사회에서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이론들을 연구하고 확산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참호전이 끝나면 참호전은 숨어가지고 하나하나 참호들을 부시는 거예요. 이미 다 부셔졌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작전이 기동전이에요.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기동전 시대가 되면 이제 커밍 아웃 해도 돼요. 지난번에 이석기가 등장하게 된 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동전을 펼쳐도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노출시켜버렸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네오마르크시즘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미 우리는 참으로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가주의화된 영역이 교육 영역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사립은 다 문의만 남은 거, 다 없어진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유치원이었는데 엄청난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지금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강사법 만들어가지고요. 이 강사들 방학 월급을 나라에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반대를 하던 강사들도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대학들의 감사가 들어오는데 시험지 10년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입학 시험지도 4년밖에 보관하는데 왜 중간고사 기말 쓸 교수를 10년씩 보관합니까?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 교수들 억제해서 대학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나마 자율권이 있었던 게 대학입니다. 의료. 우리나라에서 영리행위가 금지된 데가 교육과 의료 아닙니까?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해놓고 의료와 교육으로 돈 뿌리면 안 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노순됐잖아요. 의사 치고 돈 안 벌고 자선사업 하려고 병원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은 꼬아봉이죠. 그런데 의료병원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 의료보험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의료 산업은 상당 부분 사회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문케어를 통해서 이제는 CT도 막 찍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도 CT 싸게 찍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사람이 돈에 약해. 이제 조금 있으면 CT 찍으려면 줄 설 겁니다. 나도 다시 찍을 거니까. 이게 무슨 의료 낭비입니다. 물론 나라가 돈이 많으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없습니까? 열심히 안 돼요. 이제 복지, 유아원, 요양시설 이거 전부 사회주의로 할 겁니다. 이번에 버스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사 52시간 제도 때문에 당장 나라에서 하는 게 돈 줄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운수업도 나라 통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준공영제로 이제 공영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치금융을 하면서 이미 금융계는 다 국가가 통제를 했었어요. 기업들 총수 비리리 문제로 기업을 뺏으려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제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요. 과거에는 혁명을 통해서 한 번에 뒤집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그거 포기했어요. 한 영역 들어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화 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 안에 바로 직영 문제, 전면 무상급식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다른 독립된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럼 직영을 해서 해결이 됐냐? 해결 안 됐어요. 2006년도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시다시피 식중독 발생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해 기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쑥날쑥하지만 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식중독에 걸린 학생의 숫자 2006년은 뺐지만 그 이전과 이후를 구별을 해보시면 이 이전과 이후를 보면 숫자는 좀 더 학생 숫자는 줄었어요. 식중독에 하도 학을 띄웠으니까 숫자는 좀 줄었지만 그 이전에도 어떤 해는 식중독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2013년에 직영급식에서 식중독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2013년에는 위탁업소에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숫자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전부 다 학교 직영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식중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직영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라는 것은 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그렇게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부의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원산지 허위 표시 이런 걸로다가 670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다 교육뿐만 정부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툭하면 급식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식 대란이
확대되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냐고 봤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의 입맛 중심으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가 불만이래요. 아니 수요자가 사람이 종류한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맛없어. 첫 자를 넣으면서 먹어 이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소비자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이걸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합니까? 근데 이게 불만이래요. 결국은요 학교 지정 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국가주의가 확산이 된 겁니다.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강북에 있는 어느 학교에 저기 의정부 쪽이었어요. 그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고등학생 교사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러 갔는데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도착하자마자 배가 하도 아파서 화장실을 찾는데 선생님들 만나서 교사용 가기 전에 차 주차해놓고 막 화장실 찾아 들어갔어요. 아무리 차도 없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학교에서는 또 별로 없지만 남자 공학이었어요. 전부 쪼그렸어요. 쪼그렸어.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저기 그 뭐라 그럽니까? 변기가 좌식 변기가 없어요. 전부 쪼그렸어. 쪼그리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 쪼그려서 총 쏘는 자세가 있어요. 저거 못해요. 이 신체가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지, 저 어릴 때부터 그걸 안 써봐서 그런지, 전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그걸 다 사용을 하는 거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좌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포기하고 바지를 싸주지는 않고 다행히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교사용 갔더니 거기는 있더라고요. 요새요 논산훈련소도 비대가 있어요. 논산훈련. 아니 전쟁터에서 무슨 비대입니까? 그런데 전쟁 연습해야 될 훈련병들한테 비대 설치해준 게 오늘 있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화장실에 갔더니 좌변기가 없어요. 이렇게 학교 예산이 부족한데 왜 부자 애들까지도 나라에서 무상을 줍니까? 돈만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한국의 일부 학교들은 아직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전면 무상급식이냐 선별적이냐 할 때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면요, 이 돈 들고 가서 그 쿠폰 바꾸는 애가 없어요. 다 부모들이 통장으로 쏴주지요. 학교로. 어차피 애들은 그냥 가가지고 쿠폰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애들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어떤 애들은 학부모가 집에서 돈을 통장에 입금해 준 거죠. 애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얻어먹는 애들은 막 인권이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학교 급식에서 국가주의가 확산된 결과 정부 공무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집단 갈등이 표출되고 이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강고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되돌린다. 이건 뭐 흐르는 시냇물을 되돌리는 것만큼은 어려워요. 희망은 학부모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교육부 폐지하자 이런 운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더니 한 교육부 한 분이 그런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엔 교육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나마 정교조를 막을 수 있는 게 교육부밖에 없대요. 그래서 교육부는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역사교과서 만들었을 때 교육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정교조를 못 막았어요. 제가 그 필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해체식을 할 때 교육부 관리들하고 다 모였어요. 제 바로 앞에 마침 교육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 나는 폐지론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교육부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유고 정교조에 대화하는 교육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역사교과서 보니까 교육부가 아무런 힘도 없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밥 먹고 시간도 많았어요.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정교조에 대항할 수 있는 학부모 모임이냐 다른 교사 모임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방법, 교육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돌리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방향 제시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향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극단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무슨 어떤 체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는 극단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극단을 하는 체제는 별로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들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정부 개입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소련의 개입 경제, 과거에 지금의 북한 경제 이런 거겠죠. 지금 북한도 김일성 시대하고 지금 김정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장화전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아마 홍콩 같은 나라들. 지금은 홍콩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했던 미국과 영국이 조금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는 한 요 정도. 독일이나 캐나다는 자유주의 진영이지만 약간 사회주의 요소가 좀 많습니다. 물론 근데 독일도 정권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만. 그래서 독일과 캐나다가 요 정도 있고요. 프랑스는 조금 더 좌측에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좀 더 좌측에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을 때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여기요? 그건 북한인데. 여기요? 이건 아니죠. 한 무슨 데 있나요? 중국가요? 학생들하고 놀라면 이런 게 많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좌파다 우파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좌파는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왼손잡이가 좌파입니다.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를 들어가려면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걸 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얘기하는데 민족주의는 더 이상 글로벌 시대에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부족주의고요. 얼마 전에 그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민족주의라는 것은요 결국은 종족주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학살, 그 다 민족주의입니다. 그거는 글로벌 시대에 보편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글로벌 시대의 보편 가치라 하면 자유와 평등과 사랑 이런 겁니다. 이건 일찍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3색기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물론 그때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보다는 동족의 이런 게 좀 형제 이런 의미였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자유와 평등은 같이 갈 때도 있겠지만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정 출산을 예를 들어볼까요? 원정 출산 뭔지 아시죠? 자식한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따주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을 주는 기준이 속지주의입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부모와 어떤 사람이 관계없이 무조건 미국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동시에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가서 시민권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미국 가서 낳는 사람이 이걸 갖다 우리가 해외 원정 출산이라 그러는데 이거가 언론인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일부에서 막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비판해도 될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외에 나가서 애를 낳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뭐가 오겠냐? 내 돈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애 낳아서 내가 미국 법 오겠냐? 한국 법 오겠냐? 난 뒤에 아니다. 반면에 이걸 처벌해야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짓거리예요. 사실 미국 가서 몇 달간 살면서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미국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거기서 애를 갖고 비용 엄청나게 들죠. 비행기값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생활비면 엄청난 비용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1억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돈 있는 것들이 날 수 있는 국민 위안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 낳으면 군대 안 보내려고 저런다.
자, 여기서 두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자유와 위화감이라고 하는 평등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비난하는 축에 속하세요?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축에 속하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반반은 달라져요. 근데 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자유와 평등에서 충돌하는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 거라서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공장 못 짓게 하는 거, 전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이 위배된다고 해서 수도권을 못 짓게 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더 좋은 수도권에 짓는 게 기업에는 이익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이렇게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기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럴 때 만약에 평등의 가치를 더 우선시 여기는 결정을 하면 이건 우리가 좌파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결정을 선택하면 이걸 우리가 우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좌파랑 우파를 구별을 하는데, 이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유,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말한다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는 자유를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강압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우리 쉽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홍길 대장의 책에서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14절을 다 등정을 하는 산악인이죠. 이렇게 좀 어려운 공격을 등반하다가 갑자기 소변인지 대변인지 모르지만 생리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참았대요. 나중에 터질 것 같아도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보는 사람도 없으니 잠깐 클럽으로 실내할까. 근데 뭐 장비를 다 휘둘고 뭐 옷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냥 쌀까 빨면 되지. 근데 싸면 얼어요. 아, 그러니까 이래지. 저런 일 못하고 하다가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좀 미쳤지 그래. 여기 와서 이거 생각하지? 여러분, 이 엄길 대장의 이 순간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안 가보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엄영길 대장한테 소극적 자유는 있으나 적극적 자유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잖아요. 강제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소극적 자유는 있죠. 그래서 지금 생리현상도 얘기 못하잖아요. 적극적 자유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냐 평등이냐 좌파냐 우파냐를 얘기할 때, 그 가치관을 얘기할 때 자유라는 것은 소극적 자유를 얘기할까요? 적극적 자유를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소극적 자유입니다. 아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질서가 어떻게 잡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우파를 비판할 때 늘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잡혀? 이런 소리 하거든요. 무식해서 좀 가만히나 있지. 그런데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 북한에서 해요. 북한의 정치 사전에 정의된 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우며 조직생활과 조직규율을 신뢰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낡은 사상과 태도다. 자, 이게 북한에서 생각하는 자유예요. 근데 오늘 많은 좌파 사상가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자율과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성립됩니다. 이 세상에는 식중독, 중독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국가주의로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배경을 하죠. 서울대학 이재열 교수는 그런 사회는요, 마치 무균실 안에서 보호받는 생명은 생존력이 없듯이 갈등 없는 사회는 이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서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을 해갖고 그러면 좋아지는 게 사회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건 결국 전 국민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사람이 꿈꿉니까? 우리 지금 자유를 이미 많이 느꼈습니다. 내 자식한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잖아요. 내 자식한테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를 뺏어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한 영역 우리가 노예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러면 다 알아요. 혁명이 그러면 알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네오 막시즘의 새로운 전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급식 문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위탁 경영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도움할 수 있어요. 기업이 맛이 없어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관리를 왜 학교장이 합니까? 이게 인류 역사의 경험이 되고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